예, 법경제학 3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울릉도 우체국장과 강호동 씨 사이의 상상 속의 가상적인 협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이포테티컬 바게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둘이 정보가 전달 안 됐을 때 강호동 씨가 100억의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았어요. 의논하지 않고 갭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를. 근데 만약에 이제 판사님 입장에서 이걸 판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디폴트 룰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것을 만약에 그때 둘이서 협상을 했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거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만약에 정보가 잘 전달 안 되는 사고 발생률이 1000분의 1이다. 그럼 100억을 보상을 해야 되면은 보험회사는 아무리 해도 뭐 보험회사가 아니라 우체국이 스스로 우체국도 보험이 있으니까요. 하더라도 이거를 1000분의 1 곱하기 100억 1000만 원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은 뭐 손해를 보기 때문에 뭐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손해 보는 일까지는 할 수 없죠. 뭐 민간기관 당연히 이익이 남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익을 남겨서 뭐 대충 뭐 1,500이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2천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체국이 정말 신경 써서 10,000분의 1이 된다라고 해도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은 미니멈으로 받아야 되니까 정보 하나의 가격이 만약에 우체국이 실수를 10,000분의 1로 10,000분의 1, 10,000번 정보를 붙이는데 한 번 정도 실수한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미니멈으로 받아야 되는 게 100만 원, 아마 거의 200만 원 정도를 받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뭐 강호동 씨에게 우체국장이 얘기하겠죠. 우리는 그렇게 100만 원을 꼭 보상해 달라고 계약서에 넣어달라고 하면 우리 정보의 가격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거는 뭐 몇백만 원에서 천 몇백만 원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1,000만 원에서 전부 한 통을 과연 1,000만 원 돈 주고 붙이시겠냐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100억을 만약의 경우에 저기 피해 배상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강호동 씨가 과연 이거를 1,000만 원 돈을 주고 전보를 붙일 것이냐 고민을 하겠죠. 아마도 강호동 씨는 1,000만 원 너무하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그럼 붙여주시고 제가 100억 요구 안 할 테니까 그냥 붙여주세요. 10,000원에. 라고 해서 그렇게 쓴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화 걸고 팩스 보내고 문자 보내고 뭐 별짓을 다 해서 다른 방법을 쓰겠죠. 그러니까 강호동 씨는 1,000만 원이면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화를 하든지 팩스, 이메일 등등으로 해서 부사장인 이수근 씨에게 어떻게 해서든 이 메시지를 전달할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1,000만 원이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000만 원을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둘이 협상해서 우체국장이 얘기하면 아마도 이 판사님 머릿속에 이제 가정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미니멈으로 아무리 숫자 계산해도 1,000만 원은 받아야 될 거고 1,000만 원 이상 내라고 그러면 강호동 씨가 과연 이거를 1,000만 원 주고 붙일 것이냐? 그럴 리가 없다. 강호동 씨는 그럼 내가 다른 방법을 알아보겠다. 1,000만 원은 너무 비싸다라고 할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결론은 강호동 씨조차도 만약에 그때 협상을 했었더라면 결코 우체국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본인도 그랬을 텐데 이제 와서는 이제 얘기가 달라졌지만 그 가상의 협상을 판사님 머릿속으로 해보니까 디폴트 룰은 우체국이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충 끝났습니다. 그 계약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 개개인들 간에 약속을 하는데 나중에 한 명이 약속을 저버릴 것이 두려워서 이 약속을 해서 지키는 파레토 개선을 개개인들이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이걸 전문용어로 커미트먼트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정부가 강제를 해주면 약속은 정부가 강제로라도 꼭 지키게 해준다는 커미트먼트가 가능하게 돼서 사회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계약법이다. 그런데 이 계약을 했을 때 그럼 계약을 가끔 어겨도 되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어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위약금이란 제도를 적절히 사용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어겨야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에 그 어길 사람이 어기는 것이 자기가 더 이익이 될까 아니면 손해가 될까를 계산할 텐데, 그 계산할 때 위약금을 적절히 걸도록 정부가 정해 놓으면 그 위약금이 사회적으로 최적인 경우에 최적인 경우에 위약을 하고, 계약을 지키는 것이 최적인 경우에 지키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요걸 잘 계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릴라이언스라는 거 우리가 공부했어요. 모든 투자에는 그 투자 딱 하나만이야. 그 투자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행동 변화가 일어나거나 추가적으로 자기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릴라이언스, 경제학에서는 relationship specific investment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상당히 홀드업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경제학에서는 뭐 합병이나 이런 걸로 해결을 하지만, 그럼 과연 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기준을 foreseeable과 unforeseeable로 정해서, 이게 원래 계약에 너무도 당연하게 따르지 않으면 원래 계약조차 이행할 수 없는, 누가 봐도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릴라이언스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그 약속을 깨는 사람이 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까지 고려해서 깨야 되기 때문에 약속을 깨는 사람의 책임이고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게 뒤따르는 릴라이언스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거를 허용했다가는 무책임하게 자꾸만 릴라이언스를 버리는, 그러니까 릴라이언스를 해서 성공 확률이 낮음에도 보상금을 바라고 릴라이언스 투자를 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맨 마지막으로 갭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가, 왜 계약이 완벽하지 않은가를 우리가 살펴봤고, 그 이유는 고이든 비고이든, 생각하지 못해서 넣지 않았든 생각했지만 그 확률이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그것을 넣느라고 드는 그 별로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비용조차도 아까워서 넣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갭이고, 개개인 간에 여러분이 뭐 진짜 커다란 뭐 김앤장, 세종, 뭐 광장 이런 회사를 고용해서 하지 않는 한 갭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그런 억대 연봉을 받는 그 변호사를 고용하더라도 이 갭을 다 없애는 건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이 남겨진 갭을 처리하고자 정부에선 디폴트 룰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규정을 정하지 않고 약속을 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 그 일이 진짜로 벌어진다면 정부가 대신 마련해준 그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임의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 하이포테티컬 그 디폴트 룰을 만드는 경제학적 원칙은, 만약에 가정법으로 둘이 미리 이것을 상의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판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거에 가장 가까운 룰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옳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제, 즉 계약법의 마지막 주제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어요. 이거는 mandatory rule이라는 분야입니다. 강행규칙. 무슨 강행규칙이냐? 지금까지는 개개인이 무슨 계약을 자발적으로 이제 서약을 하면 정부는 그 내용을 보지도 않고 그 약속을 왜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 자체는 둘이 다 그걸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당사자들이. 그러면 정부의 거는 이 계약이 정당하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스스로 모두 원해서 이루어졌는가만 확인하고, 그것이 깨질 경우는 그거를 강행해서 반드시 강제해서 지키도록 하는 게 룰이다 라고 했는데, 모든 룰에는 예외가 있죠. 그래서 개개인이 정한 계약 조항이 있으면 그게 정부의 룰과 다르더라도 개개인이 맺은 조항이 우선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즉 강행규칙이라는 거는 개개인이 해도 정부가 나서서 이거 개개인이 아무리 자발적으로 해도 정부는 이 계약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되게 특수한 경우겠죠. 그래서 정부가 개개인이 맺은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들. 근데 이 특수한 경우들조차 좀 많아서요. 아마 요번 수업에 다 끝내지 못하고 아마 한 2개 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개별 컨트랙트가 정부의 디폴트 룰보다 우선되는데 이 강행 규칙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맨데토리 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맨데토리 룰이 개별 컨트랙트보다 더 우선된다. 그래서 그 역학관계를 보면 정부 디폴트 룰보다는 개별 컨트랙트보다는 정부의 맨데토리 룰이 가장 우선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세 개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자, 가장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하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스필오버, 외부 효과라는 건데요. 이게 A하고 B가 그 계약을 맺었지만 그 영향이 특히 피해가 옆에 있는 계약에 참가하지던 엉뚱한 C에게 영향을 미치면 이거는 정부로서 허용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당사자들의 그 어떤 계약이 엉뚱한 사람에게 불똥이 튀도록 만들어진 그렇게 계획된 이런 계약은 정부가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볼까요? 2개의 경쟁 기업과 1개의 노동조합이 있다고 합시다. 1번 기업, 2번 기업이 있고 노동조합은 하나입니다. 이 노동조합의 사람들이 1번 기업에서도 일하고 2번 기업에서 일하는데 1번과 2번은 둘이 서로 시장을 나눠 먹고 있어서 한쪽이 잘 되면 한쪽이 못 되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1번 기업과 노조 간에 계약을 맺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엉뚱하게 1번 기업인데 2번 기업이 등장해요. 노조가 2번 기업과 임금을 200% 인상하는 계약을 맺어라. 그럼 아무 문제 없겠지만 200% 인상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150%만 인상하고 임금 협상을 끝낸다고 하면 이 노조는 기업 일에게 향후 1년간 임금을 받지 않고 노동자들이 일하도록 하겠다. 아니 아무리 노조지만 1년 동안 돈을 안 받고 일하도록 할 수가 있나요? 한마디로 반드시 200% 인상을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못 받아내면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조항 때문에 노조는 200% 이하로는 뭐 월급이 2배로 오른다는 게 한 1년에 가능하지 않으니까 정말 두 번째 기업에 억지를 부리는 거고 두 번째 기업이 이걸 받아들이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정말 원가가 엄청나게 오르겠죠. 지금 뭐 첫 번째 기업이 뭐 120만 원, 두 번째 기업이 100만 원에 팔고 있는 물건인데 두 번째 기업에 뭐 단가가 올라서 200만 원까지는 아니라 150만 원 이렇게 오를 거예요. 왜? 임금이 올라가니까. 1번 기업은 안 올라가는데. 당연히 이렇게 했을 때는 1번 기업이 노조한테 뭔가 좋은 걸 줬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2번 기업이 떠나면 우리가 독점 기업이 돼서 이윤을 많이 남기니까 그때 너희에게 임금을 많이 올려주겠다든지 이런 약속을 아마 몰래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2번 기업한테 200% 올려서 받든지 아니면 2번 기업에 노동자를 보내지 말고 일 못하게 해라. 그럼 공장 쉬잖아요. 그러면 200% 올려서 2번 기업이 망하든지 아니면 200%못 올린다고 2번 기업이 그래서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해서 망하든지 2번 기업은 이 계약 때문에 망합니다. 그런데 이 2번 기업은 지금 이 계약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아요. 1번 기업과 노조가 맺은 계약인데 엉뚱하게 이 계약 때문에 2번 기업은 파산하게 돼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계약은 정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계약이고 만약에 그 이번 기업인테 노조가 막 120%, 200%가 아니라 120%만 임금 인상을 받고 일본 기업한테 와서 우리 여기서 월급 달라라고 했는데 일본 기업이 계약서 봐라 너희가 200% 올린다는데 안 올렸으니 우리는 못 준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노조가 이거를 갖다 정부에 보고하면 그 정부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이런 계약서는 강제할 수 없고 당연히 일본 기업은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줘라 하고 그 판정을 내리고 사실은 이건 거의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잡혀갑니다. 그냥 이렇게 계약이 문제가 아니라 또 예를 들어서 그 카르텔 담합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A 기업과 B 기업이 있는데 이 두 기업이 그럼 우리 지금 이거
10만 원 받고 파는데 20만 원으로 올립시다. 우리 둘이 똑같이 올리면 대한민국에서 이 물건 A, B 두 기업밖에 만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소비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20만 원을 낼 거예요. 라고 A, B 두 기업이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B 기업이 요걸 얍삽하게 조금 내려갖고 18만 원에 팔아요. 화가 난 A 기업은 이거 계약서를 들고 재판을 이제 걸었죠. 그래서 판사님 앞에 가서 보세요. A, B가 B 기업이 우리랑 20만 원에 하기로 이렇게 계약서에 도장 쾅 찍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몰래 18만 원에 팔고 있었어요. 라고 하면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A, B 기업이 계약을 맺은 거는 좋은데 그 피해자는 소비자입니다. 지금까지 10만 원에 사던 물건을 갑자기 20만 원에 사야 돼요. 다른 데 살 데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돼요. 이거는 뭐 지금 공정거래법의 위법이기도 하지만 이런 식의 내용은 결코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인정을 안 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고소한 A와 B가 다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계약.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조하고 기업 1위 해갖고 기업 2를 뭐 속된 말로 물먹인다 아니면 파산시킨다는 이런 것이 있죠. 저는 이거 머리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기업하시는 분들은 전혀 놀라시지 않더라고요. 그거 비일비재합니다. 교수님 그것도 모르고 경제학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실제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뭐 돈 버는 데는 천재시고 꼼수인 데는 천재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경제학에 유명한 논문이 있어서 요 기획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계약에서 위약하는 사항. 그래서 A라는 기업이 있는데 A라는 기업이 소비자들하고 이제 계약을 맺는데 뭐냐면 우리 물건을 앞으로 10년 동안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년 동안 쓰는데 만일 그리고 가격을 조금 깎아줘요.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10년 내에 다른 기업의 물건을 쓴다면 엄청난 위약금을 내야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괜찮잖아요. 왜냐면 지금 10년 쓰는 대신에 그 가격을 깎아주고 이제 여기 PPT에 나오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 그 약속을 어기면 A라는 기업은 지금 소비자들이 10년 동안 쓸 거를 생각하고 다 공장 설비도 하고 했는데 안 쓰게 되면은 자기네가 이제 물어줘야죠. 그런데 이것에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만약에 A 기업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되게 똘똘하고 젊은 사장이 B 기업을 만들고 있어요. 이 B 기업은 A 기업보다 물건을 더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들 것 같거든요. 이때 만약에 소비자들하고 이런 계약을 맺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B 기업은 B 기업이 우리 물건 좀 보세요 고객님. A보다 우리 물건이 훨씬 질도 좋고 쌉니다. 소비자가 그러네요. A 물건은 10원인데 이 물건은 8원밖에 안 하네요. 2원이나 싸네요. 그러니까 저희 물건 쓰세요라고 B 기업이 말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우린 10년 동안 A 물건을 10원에 사기로 이미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럼 계약을 깨시죠. 근데 계약을 깨면 5원을 내줘야 된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B 기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5원을 내줘야겠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예를 들어서 이 10원인데 5원 이하로 팔면 내가 가겠습니다. 왜? 나는 한 4원쯤 하면은 5원을 내고도 B에게 주는 4원에다가 5원 벌금을 내고도 내가 1원이 남으니까 B를 사겠지만 5원보다 더 받는다 8원이라고 그러면 나는 뭐 10원보다 싸다고 8원 했다가 거기다 5원 벌금 내면 13원이 돼서 더 비싸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위약금 때문에 더 훌륭한 신생 기업이 나오더라도 옛날 기업이 그 고객들을 그 신생 기업에 뺏기지 않는 이런 교묘한 방법이 있고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학을 공부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괴상한 계약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순수하게 둘만의 것인가? 진짜 저는 좀 신기했어요. 그냥 이렇게 둘이 장기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위반하면 소비자가 위약금을 엄청나게 낸다라고 하면
제3자에게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지만 향후 새로이 등장할 아주 품질이 좋은 기업들을 오히려 그 고객이 못 가게 하는, 또는 고객이 가더라도 어떻습니까? 만약에 A가 고객을 진짜로 뺏겼어요. 왜냐면 5달러를 내고도 5원을 주고라도 나는 B 물건이 좋다. 그럼 A는 그것도 좋아요. 왜냐면 물건 팔고 10원 받았는데 이제 물건 팔지도 않고 사람들이 B 물건을 살 때마다 5원을 A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참 머리 좋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판사님도 어려워요. 이런 머리 좋은 범죄자들, 뭐 범죄자도 아닙니다. 이건 뭐 좋은 대학 나와서 기업에 계신 분들이 이런 변호사와 함께 머리를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겠죠. 자, 이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이게 쭉 되게 많습니다. 1번, 2번, 몇 번까지 있나요? 예, 뭐 하여튼 7, 8, 뭐 7번까지 일단 있는데 요거를 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계약이 무효화가 되는 것, 계약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처음에는 formation defense라고 해서 계약 불성립. 즉 처음에 계약 자체가 잘못된 계약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설명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재벌집에 5살짜리 어린애한테 사탕 하나 주고 너희 아버지 그 전 재산을 아저씨한테 넘겨라 라고 하니까 좋아요, 사탕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래서 한승우 교수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그 아주 유치원 다니는 꼬맹이한테 삼성전자 전 재산을 양도받겠다라고 지장 꽉 찍고 형식 다 갖춰서 이제 받았다. 이게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5살짜리 꼬마가 뭘 안다고 거기 5살짜리 꼬마를 속여서 이걸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한석에서 그러겠죠. 나도 자발적으로 했고 저 5살짜리 꼬마도 자발적으로 계약한 겁니다. 지금 이건 개인 간의 계약은 저 꼬마가 이 사탕 하나가 자기 아버지 전 재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바꾼 건데 개인 의지를 이렇게 무시하시면 됩니까? 라고 해도 애가 뭘 압니까? 이거는 정말 한승국 교수가 거의 사기친 수준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 자체 성립이 안 되는 계약을 둘이 했네요. 무슨 이유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 이렇게 계약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계약 불성립, 영어로는 formation defense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알아보겠다. 두 번째 이유는 performance excuse예요. 이행 항변이라고 하는데 계약 자체는 맞았다는 거예요. 계약 자체는 맞았는데 계약 이후에 너무너무 이 계약이 무의미하게 만들 만한 변화가 발생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갭인데 이 갭이 어떤 성격이냐면 두 분이 이제 계약할 때 이 조항을 고려를 안 했어요. 고려를 안 했는데 이게 실제로 발생했네. 근데 이걸 하면 지금 이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행한다는 것 자체가 뭐 아무 의미가 없고 원래 이 계약을 했을 때의 뜻이 아무리 판사가 생각해도 이게 이 계약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돼버린다. 계약 자체는 순수한 의도로 했지만 이 생각지 못했던 이 갭, 그 돌발 상황이 너무 중요해서 이 계약을 나는 도저히 강제할 수 없다. 이제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뭐 뒤에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가수의 가수의 공연을 보러 갔는데 가수가 그날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갖고 뭐 이거는 목소리가 안 나와서 뭐 취소됐다. 근데 이 정도는 뭐 전쟁이 나서 그 무대가 극장이 다 타버리고 도대체 뭐 지금 폭탄이 떨어지고 막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이거 도저히 공연을 못 하죠. 가수가 공연을. 그래서 돌아가세요라고 했는데 표를 산 사람이 아니 이거 지금 위약금을 줘야지. 원래 위약금을 표값에 10배를 주기로 했는데 내가 이거 10,000원에 샀으니까 100,000원을 주세요라고 하면 이 가수 쪽에서는 아니 제가 100,000원을 주기로 했지만 이게
제 의지도 아니고 이게 전쟁이 나서 폭탄이 터져갖고 지금 여기에 오면 제가 한다고 한들 이 고객이 여기에 와서 지금 총알 날라다니는데 이거 제 노래를 듣다가 제가 죽든지 고객이 죽는데 이걸 정말 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면 판사는 이거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여기서 이거 뭐 원금만 원래 10,000원 돌려주는 것도 대단한데 이걸 갖다가 뭐 몇 배로 그 위약금대로 해달라라고 요구하지만 이거는 가수 잘못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가수가 노래를 부른다고 관객이 앉아있을 상황도 아니니까 이거는 그 원래 그 계약을 내가 강제하지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뭐 10가지, 7가지만 한 10가지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